윤리적 성찰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이다. 이러한 윤리적 성찰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주장한 것과 연결된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면 비도덕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성찰은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윤리적 실천력을 높이고 나아가 도덕적 자신의 변화 혹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윤리적 성찰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먼지 낀 거울을 매일 닦아야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듯 우리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성찰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응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기중심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을 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바르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정당한가? 왜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유형의 물음을 스스로 묻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성찰을 하는 사람이며 이미 도덕적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서양의 풍부한 윤리적 전통에 근거한 윤리적 성찰의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는 증자가 제시한 일일삼성이나 거경의 수양 방법이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참선을 성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선은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앉아서 하는 수행법이다. 더불어 서양 윤리적 정통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있다. 삼파술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느 오후날 당시 아테네에서 존경받던 장군 라케스를 만났다. 라케스는 용기 있는 자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쟁터에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라케스, 참된 용기란 무엇인지 말해주겠노? 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용기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용기가 있으면서도 전쟁터에서 후퇴한 경우나 후퇴하지 않았어도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경우를 발견했다. 그는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은 스파르타군은 매우 용맹스러웠지만 계속 후퇴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적의 대열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공격하여 승리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도 후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말해줌으로써 라케스가 지금까지 막연히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을 고쳐주었다. 산파는 산모를 도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산파술을 진리 탐구에 적용하여 상대방이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는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이 막연히 믿고 있는 생각이나 상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게 하였다.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적 탐구나 윤리적 성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윤리적 성찰 없이 도덕적 탐구에만 치중한다면 단순한 지식과 사고력만 향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 탐구 없이 윤리적 성찰에만 치중한다면 사물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이치에 관한 진정한 깨달음에 근거하여 행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중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 없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탐구와 성찰은 공허할 뿐이다.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만 배움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체의 활동 과정을 윤리함이라고 한다. 인간은 윤리적 삶을 영위해가는 도덕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윤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적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폭포의 합리주의적 태도. 내가 합리주의라 할 때는 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논할 때는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와 오류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통해 그리고 나아가 자기 비판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합리주의자는 한마디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서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아가 남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남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남의 생각을 신중히 비판함으로써 타인에게서 기꺼이 배울 의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 논의다. 인간의 관념에 한해서는 오직 비판적 논의만이 찌꺼기에서 나다를 가려낼 수 있다. 한 가지 관념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성숙함은 오직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합리주의자는 비판적 논의의 근본이 되는 주고받기 태도가 철저히 인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비판적 논의에 임하려면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적 태도란 다음과 같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논의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전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길 바라자.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둘 때만 우리는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할 수 있다. 포퍼는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합리주의적 태도를 강조한다. 합리주의적 태도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남의 생각도 신중히 비판함으로써 진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그는 합리주의적 태도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출생은 태아가 무트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단계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가족 구성원은 기쁜 마음으로 그 생명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출생이 생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생이 갖는 의미는 뭘까? 먼저 출생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자연법 윤리의 과정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출생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다. 출생을 통한 신체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도덕적 주체로 성장해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교에서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 삶은 도덕적 완성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출생은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출생과 동시에 인간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가 되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오늘날 생명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출생의 신비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우리는 위와 같은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 출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 과정에 의료기술이 개입하면서 인공임신, 중절, 생명복제 등의 윤리 문제가
문제가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출생으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아프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점에서 일회성을, 죽는 사람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역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죽음은 어떤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인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자각하며 살라고 하였다. 죽음의 자각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또한 죽음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에 슬픔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상례 및 제례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 위와 같이 출생과 죽음의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삶이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인공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등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동서양의 죽음. 막막하고 혼돈한 대도 속에 섞여 있던 것이 변해서 기가 되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죽음이 된 것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장자는 죽음에 임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며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것이며 윤회 과정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삶은 유체 안에 갇힌 영혼의 감금 생활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의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처럼 생각하였으며 죽음을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없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